우리가 모아온 사진, 유물, 그리고 증거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다른 문명보다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나 더 앞선 잃어버린 미지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공식적인 변해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작.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보다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비록 시간 속에 감춰져 있지만 많은 고대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와 저희의 작업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약 3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지구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따르면 최초의 조직화된 사회는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문명과 함께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앞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불과 6,000년 만에 인류가 원시 사회에서 우주 탐사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기술적 역량을 발전시켰다면 그 이전 20만 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동굴에서 살던 시절에서 더 발전된 문명으로 진화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된 고도 문명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괭베클리 테페, 군웅 파당,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의 연대 측정과 관련된 모든 의문점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훨씬 더 오래전, 인류 존재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세기 동안 남아프리카의 계곡과 언덕 사이에서는 고대의 장소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왔으며 그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더 이상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잊혀진 고대 문명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요한 하이네는 화재 진압작전에 특화된 숙련된 파일럿으로 자신의 삶에서 많은 세월을 무마무말랑가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데 바쳤습니다. 무마무말랑가 지역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약 300km 떨어진 모잠비크와의 국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하이네는 높은 곳에서의 특권적인 시야 덕분에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원형 석조 유적들입니다. 이 흥미로운 발견은 그를 수많은 사진을 통해 이 이상한 구조물들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 하이네가 사진을 보여준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크랄이라고 불리는 고대 유적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랄은 반투족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일종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울타리들은 14세기와 17세기 동안의 이주 과정에서 버려졌고 그 사용법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이네가 독립연구원 미카엘 텔린저와 함께 그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곧 두 사람이 발견하게 될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텔린저와 하이네는 위에서 그 장소를 관찰하면서 이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식생과 모래에 덮여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그 모든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물들 중 많은 것들은 세월에 의해 심하게 침식된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는 기적적으로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 거대한 규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원래의 벽들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고 높이는 거의 2m에 달했으며 너비는 1m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이것이 분명히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작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연구자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또한 광대하고 고대의 대도시의 필수적인 일부로 보입니다. 항공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 도시는 무려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인상적인 면적으로 걸쳐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훨씬 더 넓은 공동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는 3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유적지라기보다는 여러 유적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지역의 규모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 설명란에 좌표를 남겨두었습니다. 구글에 입력하시면 직접 그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광대한 정착지 안에는 현대의 도로망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마치 도시처럼 보이는 곳과 주변 들판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착지들의 조직과 구조는 페루의 고대 잉카 문명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주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킬링거의 몇몇 분석에 따르면 이 원들 내부에서는 강력한 자기 이상 현상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측정 결과 이 원들은 여전히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전자기파, 음파, 그리고 열 신호입니다. 우리는 일부 원의 벽에서 나오는 소리가 103데시벨로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80도 이상의 열 신호와 1800MHz가 측정되었습니다. 이곳들은 여전히 매우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원 안에서는 미성 신호가 사라집니다.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신호가 사라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GPS가 다시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전자기장 때문입니다. 이 돌 구조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그들은 분명히 음향학과 천문학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남아프리카, 특히 이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지역 근처에는 고대 금광이 매우 많으며 이 금광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채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는 지하에 금이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대 유적지와 금광에서의 금 채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 고대 주민들이 금 같은 금속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금은 채굴하기 위해 엄청난 육체적 노력과 조직적인 작업이 필요한 금속이며 음식이나 도구처럼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원시적인 사회가 왜 그렇게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이 놀라운 발견 이후 다음 과제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성 탄소 C14 연대 측정법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나 유사한 재료의 존재는 유적이 건설된 이후의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 자체의 연대는 측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돌 표면에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산화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석조 구조물은 그 구성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공기와 습기와 반응하여 표면에 색이 있는 산화막을 형성하는 침전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산화막이 제거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면 그 색과 두께를 통해 산화막이 형성된 돌의 연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화막의 특성과 성장 속도는 돌 자체의 구성에도 달려 있으며 이 경우 규질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 약 20만 년이 조금 넘는 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서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 구조물들이 수천 년에 걸쳐 그 지역에서 차례로 등장한 여러 문화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이 구조물의 건설자로 여겨지는 바코니인들이 실제로는 이 구조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만 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 첫 번째 추정에 따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대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2003년에 요한 하이네 덕분에 우연히 이루어진 발견입니다. 탐험 도중 하이네는 땅에서 튀어나온 일련의 커다란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이네는 그 돌들이 지구의 주요 방위에 맞춰 정렬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주간의 측정 끝에 하이네는 그 돌들이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과 추분을 표시하며 일종의 고대 달력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달력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네 방위에 맞춰 정렬되도록 설계되었지만 매의 형태로 조각된 돌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집트 신 호루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각사는 지구 남반구에서 춘분 때 해가 뜨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호루스의 가장 오래된 석상인 것 같습니다. 호루스는 항상 해돋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최초의 호루스가 떠오른 장소 앞에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들과 별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이집트 신들이 특정 별자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별자리들이 지상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라고 불렸음은 종종 오시리스, 즉 저승과 재생의 신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호루스의 아버지인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오리온 자리와의 연관성은 이러한 믿음의 하늘에서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오시리스가 저승에서 지배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 매우 오래된 달력의 최초 연대 측정 시도는 전설적인 사냥꾼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계의 밝은 별로 유명한 오리온 자리의 떠오름 관측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그 돌들이 오리온 자리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돌들은 지평선의 이상적인 선과는 어긋나 있었고 마치 다른 위치로 옮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전축을 따라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밤하늘의 별들과 별자리의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전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며 약 26,000년에 한 번씩 주기를 완성합니다. 따라서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별이 지평선에 대해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었던 시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세 개의 달력돌이 이 별들과 일직선상에 보이도록 세워졌던 정확한 시점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대략적인 계산에서는 최소 25,000년의 연대를 시사했지만 곧 보시다시피 더 정밀한 측정 결과 훨씬 더 오래된 연대가 밝혀졌습니다. 세 개의 별이 거석들과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었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거석들이 수년에 걸쳐 겪은 자연적인 침식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들 중 일부가 부서져 그 조각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한 가장 최근이자 정확한 계산은 2009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최소 16만 년의 연대를 가리켰습니다. 이 새로운 계산은 오리온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것과 세월이 거대석에 가한 침식 모두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만 년 전에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누가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전된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기원을 되짚어보면 이 장소와 현생 인류의 출현을 연결짓는 흥미로운 우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현생 인류, 즉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호민이라고 불리는 더 원시적인 조상들로부터 진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직 이 새로운 인간 형태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DNA 흔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종의 어머니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리는 한 여성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실제로 모든 살아있는 인간의 가장 최근 목의 공통 조상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오직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습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약 15만 년에서 25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정확히는 탄자니아의 남쪽과 서쪽 지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여성의 직계 후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구조물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네와 텔린저가
매우 오래된 고고학 유적으로 보이는 유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연대 측정 기법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매우 오래된 시대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종의 탄생 시기와 시간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장소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흥미롭고 매혹적이지만 극도의 신중함을 가지고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발견이 수년간의 조사 끝에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히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신비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과학적 근거를 찾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시대로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저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만약 틸링어와 하이네가 발견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아프리카의 이 특정 지역에는 아주 오래된 금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광들이 이번 발견과 어떤 신비로운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수메르 신화를 살펴보면 금광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수메르 문명으로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즉 오늘날 이라크로 알려진 지역에서 발전했습니다. 수메르인들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신화, 전설을 물려받았고 그중 많은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어진 여러 문화들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지고 재해석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수메르 서사시 중 하나인 에누마 엘리슈에서는 세계의 기원과 수메르 신들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하늘이나 니비루라고 불리는 곳에서 온 신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적인 힘과 고도의 능력을 가진 우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먼 옛날 지구에는 두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금광에서 일하는 임무를 맡은 노동신들이었고 이들이 채굴한 금은 지구 밖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하급신들을 지휘하는 지배계급의 신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을 하던 노동신들은 지배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금광에서의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반란을 진압하지 못해 자신들 대신 일할 하이브리드, 즉 인간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벨리틸리, 자궁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의 여신이 자신의 자손을 만들게 하고 인간이 신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십시오.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 신들은 지혜를 가진 신 게슈투에를 죽였고 그의 피와 진흙이 섞여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고대 문헌들에 기록된 이야기를 오늘날의 지식으로 보면 일종의 시험관 수정처럼 보입니다. 그로부터 신들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진화된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른 문헌들에서는 신들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왔지만 이 작업이 끝난 후 인류가 지나치게 번성하자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강력한 대홍수였으며 이 홍수는 우리 행성을 파괴할 만큼 거대한 범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는 신들 중 한 명이 지우수두라는 인간에게 연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우수두에게 살아남으려면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온 땅을 뒤덮어 인류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수두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배에 태운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남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이러한 고대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고대 광산이 있으며 인류의 탄생 시기와 장소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연구자들은 수메르 문헌에 기록된 내용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매우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가설들을 제시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증언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구조물들의 발견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수메르 신화에 기록된 모든 것이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말한 이 신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별에서 온 민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지금 이 순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매료시켰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